1945년 2차 대전이 종식되자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립하는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련은 폴란드와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을 빠르게 공산화시키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소련과 서방의 자유진영이 처음으로 충돌하게 된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독일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4개의 국가에 의해 분할되어 통치되고 있었는데, 이때 동독 지역에 속하고 있던 베를린도 4개의 지역으로 분할된 상태였습니다. 소련은 베를린 전체를 차지할 목적으로 서베를린에 대해 여러 정치적 경제적 공작을 실시했지만, 서베를린은 소련의 점령을 거부하고 신서방을 지향하는 우파 정당 간의 연합을 단행했습니다. 1948년 결국 소련은 서베를린에 전기와 수도, 도로와 철도망을 모두 차단하는 베를린 봉쇄로 서방을 압박하게 되는데,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해 총 230만 톤의 물자를 항공기로 수송하며 간신히 서베를린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베를린 봉쇄를 통해 소련의 팽창주의와 군사적 위협이 서방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서유럽은 자신들만의 동맹 기구를 만들어 집단적인 군사 대응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1949년 창설된 나토는 북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의 10개국을 합해 총 12개의 국가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1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헌장도 작성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제5조입니다. 5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국 1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상대국에게 무력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 1952년 나토에 새로운 국가가 가입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특이하게도 터키였습니다. 터키는 서유럽과 지리적으로 거리도 멀고 이슬람을 믿는 국가여서 종교적으로도 이질감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게는 매우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소련의 함대가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이곳을 확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소련이 터키를 침공할 것이 어느 정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터키는 소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터키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터키가 한국에서 발발한 6.25 전쟁에 참전하며 자유주의 세계의 일원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결국 나토 가입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방 세계가 나토를 결성하며 소련에 대응하고 나서자 1955년 소련도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은 본격적인 냉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기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400만 명의 병력과 5만 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유사시 전차의 기동력을 이용해 서유럽의 영토를 일거에 점령한다는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나토군도 3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다수의 전차와 야포를 이용해 공산군의 진격을 저지시킨다는 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토군은 대부분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원국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으로 들어오는 공산군을 막는 것이 주목표였기 때문에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자 나토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지역적 분쟁과 마찰이 발생하는 새로운 안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유엔이 나토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면서 나토는 군사력을 투입해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군사력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나토는 즉시 투입 부대로 10개의 사단이 대기하고 있어야 했지만 탈냉전으로 전력이 약화돼 출동 가능 부대는 1개의 사단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단조차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토는
지상군의 투입을 포기하고 대신 항공전을 통해 세르비아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토는 발칸 반도에서 항공전을 실시하게 되지만 사실 이 작전의 75% 정도는 미군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공군은 현대 항공전의 핵심인 정보 네트워크, 지휘통신, 정찰과 감시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야간과 악천 후에서는 거의 모든 작전을 미군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고에서의 경험으로 나토는 회원국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것은 나토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2001년에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3천여 명이 희생된 이 사건으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나토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나토는 창설 이래 최초로 북대서양 조약 제5조를 발동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나토 회원국 1국에 대한 공격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한다는 나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토는 여러 회원국들 중 최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당사자인 미국은 여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나토군은 정보 네트워크전과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나토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추가적인 호위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나토의 지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이것은 나토에게 또 하나의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토의 각 회원국들은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나토군의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대대적인 변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 나토 대응군이 창설되었습니다. 나토 대응군의 창설 목적과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토 대응군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모와 편제를 갖춘다. 미군과 함께 정보 네트워크 전과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다. 미군과 연합 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훈련 수준이 높아야 한다. 규모는 25,000명 정도의 육해공 합동부대이며 5일에서 30일 안에 파병이 가능하고 최소 1개월간의 독립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창설된 나토 대응군은 매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며 전력을 강화해 나갔고 2006년에는 완전 작전 능력을 갖추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대응군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합의한 상태이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이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나토 대응군은 현대전에 필수적인 충분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입니다. 수많은 국가의 연합체인 나토 대응군은 각 국가의 상이한 언어와 문화로 인해 일괄적인 지휘 통제가 어려우며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간의 의사소통도 힘들어 이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상 전투 부대의 부족입니다. 6회 공군이 결합된 나토 대응군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담당하고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대는 바로 지상군인데 이러한 이유로 각 나라는 서로 공군이나 해군 또는 지원부대만 보내려고 하고 지상군 참여에는 소극적이어서 실질적인 전투 부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나토의 의사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발생해서 나토 대응군을 투입할 때 과연 모든 국가가 찬성할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저마다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력을 투입해야 될 시점에 특정 국가가 결정을 보류하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나토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나토 대응군이 완전작전 능력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 대응군은 미군과의 연합작전 수준에 있어서 82%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훈련과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자 나토는 새로운 안보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외 확장 의지를 표명한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실시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토는 나토 대응군 포서티라는 개념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상군 30개 대대, 전투함 30척, 전투편대 30개를 편성해 이들을 30일 이내에 출동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워게임에 따르면 발트 3국에 대해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러시아 지상군은 22개 대대로 나토군의 12개 대대보다 우세하며 차량화 부대와 포병 전력도 러시아가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군력은 나토군이 강하지만 의사결정이 느린 나토군이 반응을 하기 전에 러시아군의 차량화 부대가 발트 3국의 수도를 모두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나토 대응군은 병력 규모를 25,000명에서 4만 명으로 확대하고 발트 3국과 폴란드, 헝가리 등의 전진기지를 설치해 지상부대를 상주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위기감이 고조된 유럽은 기존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핀란드까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회원국이 31개 국가로 늘어나게 되었고, 현재 4만 명 수준인 나토 대응군도 30만 명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잠재적 위협 국가인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냉전 시절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으로 창설되었으며, 하나의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가 공동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는 선언으로 세계 3차 대전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나토는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대비해야 하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해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군사력 강화에 다시 매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나토의 노력으로 그들의 존재 목적인 전쟁 억지력을 달성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였습니다.